제 아들 민준이 여동생 예나의 대학 등록금으로 15년간 모아온 2억 원을 훔쳐 내연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아들은 저를 주방 조리대에 밀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12살짜리 제 딸이 일어나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오빠가 한 짓을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오래된 다용도실에서 수건을 개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도 노크도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이 집이 자기 집인 양 그냥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예나는 위층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레모냥 바닥 세정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순간이었기에 저는 그 냄새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이는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짓는 그 미소를 띤 채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의 바르고 아들다운 미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억지로 만든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조리대에 기대서서 제가 권하지도 않은 컵을 손에 들고 빙빙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서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연금, 서류 등등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것들이었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이니까요. 물론 성격이 까다롭긴 하지만 제가 키운 자식입니다.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안고 있었고 넘어져서 까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고 처음 키우던 강아지가 차에 치였을 때 슬퍼하는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함 열쇠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건을 개러 갔습니다. 그때가 5월 초였습니다. 저와 예나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주변의 수군거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겪으며 오랜 시간 자신을 다스린 뒤에야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그 평온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우가 죽은 후 집은 낡은 기차역처럼 횡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예나는 저녁마다 차를 우렸는데 늘 티백을 너무 오래 둬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예나가 가고 싶은 대학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나는 여전히 자신이 합격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했죠. 예나의 학자금, 적금 계좌를 관리해주던 금융기관에서 온 별다른 장식 없는 평범한 흰 봉투였습니다. 짧고 건조하며 사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최소 유지 금액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3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4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분명 2억 원이 넘게 있어야 할 계좌에 245만 6천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성우가 거의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프기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매달 예나를 위해 얼마씩 저축하라고 나중에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은행 측은 2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거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 사본을 요청했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모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진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건은 강릉의 부동산으로 다른 한 건은
서울의 자동차 대리점으로 나머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뉘어 이체되었습니다. 수취인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서명이었습니다. 출금 신청서에는 제 이름과 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지만 진짜 제 필체처럼 보였습니다. 글씨체, 기울기, 심지어 성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 잠시 멈추는 제 버릇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피부 밑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의 거짓 미소, 가식적인 말투.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나 믿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조차 잊어본 적이 있다면 이해할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맞춤으로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 건네진 도둑질이었습니다. 저는 예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으니까요. 예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확신에 차서 서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의 아들은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를 버려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참 다정했죠. 그때 저는 아,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가족에게 마음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이체가 어떤 기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사관을 통한 공식적인 서류 요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회계사 공부를 해서 지금은 사설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위조된 서명, 강릉,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도둑맞은 기분까지 전부요.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 집으로 갈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청바지에 단정한 재킷 차림, 가죽 가방과 노트북을 옆구리에 낀 채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아주거나 괜찮아 라고 묻는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부터 보여줘. 뭐가 있는지부터 보자. 우리는 주방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은행거래 내역서, 통지서, 위조 서명이 있는 신청서 사본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짧은 질문들을 던지고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제 실수, 제 순진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평가도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저를 조금 다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내 계좌에서 유령회사 계좌로 돈을 옮겼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산 거야. 어떤 서류에도 내 이름은 없어. 공동 소유자로도. 넌 이 모든 거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어. 저는 무릎 위에서
깍지를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무릎이 쑤셨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수진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불과 3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주소지는 강릉의 한 우편 사서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립자 서명란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고 단정하며 자신감 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금발의 한 여성이 샴페인 잔을 들고 강릉의 예쁜 파란색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새로운 시작, 우리 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작년 설에 우리 집에 왔던 여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런 낌새 없이 정중하게 행동했죠. 식탁에 앉아 웃으며 제가 해준 잡채를 먹고 집밥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녀에게 반찬까지 싸주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계획했어. 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집과 차를 사고 저 여자에게 투자한 거야. 전부 내 이름 아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측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마도라는 가정 역시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저와 성우가 수년간 모아온 것을 가져갔습니다. 예나의 미래,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가져갔고 저는 제 손으로 그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싱크대 및 배관이 끙끙거리는 소리,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꾸만 발소리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돌아와서 무슨 말이라도 할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접시를 깨뜨리며 난리를 피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집에서 자란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예나와 저 자신,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제가 직접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제가 말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 그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예나는 주말 동안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가 집에 없기를 바랐습니다. 이 일이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왔을 때 그는 코트조차 벗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정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양손을 허리에 짚은 채였습니다. 그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된 듯 주방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폴더, 거래 내역서, 서명, 각종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폴더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힐끗 보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좌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돈이 사라졌으며 여기 인쇄된 내역서, 서명, 날짜, 금액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거짓말을 하다 들켰을 때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던 바로 그 비웃음이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손에는 공을 든 채 내가 안 그랬어라고 말하던 그때처럼요. 그러고는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아니잖아요. 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지?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다 사라졌을 돈이라고요. 예나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스스로 모든 걸 쟁취하는 법을 배워야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습니다. 돈 돌려줘,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금이 아니야. 내 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야. 이건 예나의 인생이고 기회야. 그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이걸로 다 안 가져간 걸 다행으로 아세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렸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다. 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와 아버지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족을 짓밟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자 그가 변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지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나 주방 조리대의 등을 부딪혔습니다. 갈비뼈 아래로 날카로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균형을 잃었지만 식기세척기 손잡이를 붙잡은 덕에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둔하고 쑤셨지만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 늙었어요. 시대가 지났다고요. 주방에나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정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윙윙거렸지만 가장 아픈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진실이 아팠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두 팔로 안아주던 아이, 유치원 하계회 때 머리를 따아주던 아이, 군대에 보낼 때 눈물 흘리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방금 제게 손을 댔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저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증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진 뒤에야 찾아오는 그런 먹먹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울지도 신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현관등을 켰습니다. 수천 번이나 해왔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줘. 제가 말했습니다. 할 일이 생겼어. 그녀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별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별로 내역서를 분류하고 서명사본과 옆구리에 든 멍자국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모든 것의 설명과 시간 순서, 장소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감정 없이 모든 것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명 위조, 권한 남용, 그리고 수탁자 의무 위반까지 포함돼.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성호 씨가 죽었을 때 변호사랑 예나 앞으로 계좌를 만들면서 널 후견인으로 지정했잖아. 예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건 목적이 정해진 신탁 기금이었어. 넌 유일한 법적 관리자였고 내 아들은 그걸 위반한 거야.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항에 걸리는 문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가운 법률 용어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침내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불러준 것 같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옷장 안내와 금고에서 모든 원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유언장, 계좌 관련 서류, 법무사의 확인서까지. 수지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복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변호사 있어? 성호 씨랑 유언장 작성할 때 도와줬던 분밖에 김 변호사님. 나중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계셨는데 수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나 그분 알아. 조용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아직도 일하고 계셔. 그분이 맡으면 깔끔하게 처리해 줄 거야.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마. 내가 먼저 감정 섞지 않고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정리할게. 사실만 담아서. 변호사들은 눈물보다 증거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는 거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타자를 치고 서류를 분류하고 스크린샷, 도표, 타임라인, IP 주소, 법인 등기 부등본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제게 두꺼운 폴더와 USB를 건넸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김 변호사님 찾아가. 연락처는 내가 찾아놨어. 내가 이메일로 자료는 다 보내놓을게. 하지만 내가 직접 가져가야 해.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예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나는 헤드폰을 쓴 채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나가 헤드폰을 벗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를 늘어놓거나 오빠가 널 강탈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돈이 거의 없어졌고 민준이가 가져갔으며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요. 예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건드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명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녀 안에서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설에도 오빠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요. 마치 제가 방해물인 것처럼,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말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해 눈 감았던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벽, 원로위원회 사진, 레모냥 광택제와 담배 냄새까지. 그가 사무실에서 나와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다니 다행이군요. 저는 그저 그의 앞에 폴더를 놓았습니다. 그는 15분가량 말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폴더를 닫고 눈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끝까지 간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금융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실제 재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탁 후견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아드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미칠 겁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딸과 저희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정의가 가장 힘든 점은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복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안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결심을 안고요. 김 변호사를 찾아간 지 며칠 후 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릉에 집이 등록된 유령 회사를 상대로 먼저 예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신탁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근거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 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요일, 장을 보고 돌아오니 그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퍼 차림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을 붙잡기 위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려고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5분만. 그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켰고 서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었으며 유라가 격분했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해대고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투를 바꿔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아기는 없었으며 단지 실수했을 뿐이라고 제가 먼저 엄마와 아들로서 인간적으로 대화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으며 돈은 그저 돈일 뿐이고 예나는 어차피 잘 헤쳐나갈 것이며 제가 정의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진실의 문제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권리는 없어. 그는 굳어지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나 편에 서시겠다? 뭐, 늘 그랬지만. 그리고는 거의 이를 악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었습니다. 넌 내 선택을 했어. 이제 내가 내 선택을 할 차례야. 그리고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도를 따라 멀어져 가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나에게 소송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나는 말없이 읽으며 미간만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여성처럼 몇 가지 명확하고 실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돕고 있어. 품위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뒤 민준의 변호사를 통해 서신이 왔습니다. 불만, 항의, 모든 것을 다르게 포장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신탁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돈이 당연히 자신에게 넘어온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확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 전 합의를 거부합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무거운 겨울, 공기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집을 한 바퀴 돌며 창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불을 껐습니다.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이제 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뉘우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와서 용서를 빌 것이라고 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불편하며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성호가 예나의 계좌에 넣을 적금 계획, 예상 금액 등을 계산해둔 노트였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그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단 한 줄 단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은 그냥 단어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지붕이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단지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이 서 있던 기반 자체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첫 공식 소장을 제출했던 그 화요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강릉의 집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민주는 그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심지어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조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지만 제게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다시 들렀습니다. 인쇄물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가져왔습니다. 유라에 대해 파낼 수 있는 건 다 파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야. 그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과거 소송 기록, 파산 신청, 폐업한 개인 사업자 정보. 알고 보니 유라는 2개의 회사를 말아먹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대행사, 다른 하나는 뷰티 스튜디오였습니다. 모두 빚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녀는 와인잔을 든 우아하고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피드에는 여성의 힘과 자유에 대한 인용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그저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녀가 아들을 조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법원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3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란한 팡파르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뿐이었습니다. 진실이 사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날 저녁 전화했습니다.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서류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도둑맞은 한 사람으로서요. 주말에 저와 예나는 대학 입학 설명회에 갔습니다. 예나가 새로 지원한 대학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교정 사이를 걷는 예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노트를 든 채 재학생에게 기숙사에 대해 물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누구도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수진과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모든 거래 내역서, 서명 비교, 디지털 흔적, 은행 시스템 스크린샷, 심지어 그 파란 집 현관에 서 있던 유라의 사진까지.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마지막 이체 날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에는 새로운 삶, 오직 앞으로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준의 답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늘은 없어. 오직 내 것뿐. 범죄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겠지만 분위기를 형성하지. 동기, 정황 같은 거. 판사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 그녀가 떠나기 전 저는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해냈어. 넌 진실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들은 굳이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에 담아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예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고지인 줄 알았는데
예나가 직접 봉투를 열어 브로슈어, 대학 안내서, 학과, 스티커, 동아리 시간표 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나 여기 가고 싶어. 심리학과가 엄청 유명하대. 1학년 때부터 실습도 하고. 저는 예나가 강의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예나는 수진과 함께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예나에게 개인 예산을 짜는 법, 이자를 계산하는 법, 신용등급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액수나 평수가 아니라 바로 저런 지식, 힘, 명료한 말입니다. 월요일에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변호사에게서였습니다. 편지에는 교묘하고 도끼 어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평화롭게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만약 우리가 소송을 취하하고 영원히 침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돈의 70%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설하지도 공개하지도 논의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접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침묵을 거래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집을 둘러보고 불을 끄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공허함이 아닌 단단한 버팀목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우리에게서 돈과 신뢰, 미래를 앗아갔지만 저는 그에게 제 이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3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기념일도 명절도 아닌 그냥 수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날 이후로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저와 수진,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예전에 예나와 함께 숙제를 하던 주방 식탁에 앉아서요. 다만 이제는 공책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 거래 연대표, 위조된 서명 스캔본, 증명서, 은행의 공식 답변서, 심지어 유라의 사진 밑에 달렸던 민준의 댓글 인쇄물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USB와 최종 서류철 사본 두 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제게, 다른 하나는 법원 제출용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야. 진실이지. 저는 도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면서도 저를 동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나는 그날 저녁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문가에 서자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가줄까?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네가 떠나기 전에 내 기억 속에 이런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말할지 나는 이미 알아. 두려움 없이. 엄마는 늘 침묵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집중하느라요.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연설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성호의 장례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아직도 삼나무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을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김 변호사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우리는 셋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서늘했고 광택제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어깨는 끼고 바지는 짧은, 누가 봐도 남의 옷 같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젊은 변호사는 흠집 하나 없는 안경을 쓴, 언제나 타협할 준비가 된 듯한 목소리를 가진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줄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판사에게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상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은 진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탁 기금이 인출되었고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유령 회사를 등록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연극 같은 과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의뢰 그렇듯 가족 간의 문제, 아버지를 잃은 후에 복잡한 심경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절도를 일시적인 자금 재분배로, 저의 단호함을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예나의 15년치 저축을 불필요한 과잉 지원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지만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험 감독관처럼 명확하고 과장 없이 나왔습니다. 표를 보여주고 날짜를 언급하고 서명을 비교하고 IP 주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수지는 그를 마치 답안지를 잘못 베껴 쓴 초등학생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떨지도 속삭이지도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이자 미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호와 제가 예나가 5살 때부터 어떻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남편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어떻게 저축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제가 어떻게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예나를 위해 정리했는지, 어떻게 아들을 믿고 집에 들였는지, 그가 어떻게 열쇠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가져갔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주방에나 가만히 앉아 계시오라는 말을 들은 한 여성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법정은 조용했고 구석에서 누군가 재채기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 필적 감정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 구조가 다르고 피랍이 다르며 견본을 보고 베껴 쓴 서명이라고 했습니다. 건조하고 차갑고 설득력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것이며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인데 자신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예나는 똑똑해서 잘 해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악의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럴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휴정 후 판사는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신탁관리 의무 위반, 금융남용, 위조 서명 사용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예나 명의의 신탁 기금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갈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동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고 자금 반환 절차를 개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호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민주는 책상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날이 흐렸습니다. 나무에는 막 싹이 튼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평범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기러 왔고, 지고 나자 우리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발신 주소가 없는 평범한 회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등 뒤에서 찍은 대학 건물 근처에 있는 예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한쪽 어깨에 배낭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글도 위협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등 뒤에서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 상기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김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사건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습니다. 직접적이든 전화든 우편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수지는 그날 바로 전화해서 예나의 학교 입학처 담당자와 연락했습니다. 임시로 감시를 설정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아니었지만 예나가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선을 넘었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재판 후의 나날들은 솜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것이 여전했습니다. 주전자, 고양이, 우편물, 가게 앞 벤치. 하지만 안에서는 매일 저녁 3개의 자물쇠를 잠그고 복도의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전화도 편지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를 통해 또 다른 서신이 왔습니다. 분쟁을 해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자금의 절반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즉,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묻지도 않고 제 이름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턱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어린 민준, 썰매를 타는 민준과 예나, 성우와 낚시를 간 민준, 졸업식 날의 민준, 예나를 어깨에 태운 민준, 그리고 점점 더 드물어지고 멀어졌습니다. 미소는 부자연스러워졌고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사랑이 소유권으로 변질되었는지, 언제 보살핌이 지렛대가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녹처럼, 그림자처럼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 미세한 부패 과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잘못이 무엇인지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막을 수 있었을지 되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2월 말 예나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지원서를 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나는 노트북으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숙사, 시간표,
동아리, 학생연극,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 예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고 싶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미 이해하고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겪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쌀쌀했고 발밑에서는 서리가 바삭거렸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살아있을 때 심었던 수국덤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른 가지들을 잘라냈습니다. 흙이 이미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행동도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원, 그저 아침, 그저 전지가위를 손에 든 저와 맑은 머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지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내용, 즉 자금 추징, 추가 제재, 손해 인정 가능성 등을 다룰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시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기록 보관소에도 이 사건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나중에 누군가 재판 기록을 보고 어머니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저는 예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진짜 종이에 파란색 펜으로 단정한 필체로 쓴 손편지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류와 재판뿐만 아니라 제 감정에 대해서도요.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예나의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읽으라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언젠가 예나도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부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나는 그녀의 엄마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날,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날은 흐리고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구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서류 가방과 변함없는 폴더를 손에 든 채였습니다. 오늘 그가 말했습니다. 결정은 단순히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에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이것이 신뢰의 위반이었는지 아니면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가족 갈등이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말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는 또다시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에 눈 밑은 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지도 판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아닌 오직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판사는 간략한 사건 개요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서명 위조에 대한 전문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서 회계 자료, 실제 자금 흐름, 피해액 계산, 최종 합산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저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쳐다봤습니다. 확신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금의 공식 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동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증인석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돈은 일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짓밟렸다면
어떤 법도 그것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정당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법이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불러주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평일을 위해 휴정했습니다. 우리는 20분가량 법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을 따라 빗방울이 실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돌아와 자리에 앉아 폴더를 펼치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딸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피고에 의해 불법적인 근거로 인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후견인의 서명은 위조되었으며 자금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강릉의 주택은 법적 지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취득되었습니다. 피고는 타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후견인의 신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금과 함께 추징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며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와 그 딸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 접촉도 3년간 제한합니다. 우리가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정직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판결은 기록 보관소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누군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록을 읽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구나라고요. 그의 봄은 빨리 왔습니다. 4월이 되자 예나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기차역에서 오랫동안 서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예나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예나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제 안은 따뜻한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나한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아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 예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해요. 언젠가 모든 것이 잊히더라도 이것만은 남을 거예요. 기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바퀴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고 커튼을 갈고 할 일 목록을 쓰고 새로운 화초를 심었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살았습니다.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돈은 예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후견인 없이 온전히 그녀의 이름으로요. 유라는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돈줄이 끊겼다는 것을 깨닫고 떠났겠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름에 저는 휴양림에 갔습니다. 그곳 소나무 그늘 아래서 저는 오랜만에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거야. 돌아왔을 때 주방에는 진짜 종이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나가 기숙사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첫 학기,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우리가 베란다에서 함께 노을을 보던 것을 떠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그냥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자기 자신도 나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편지를 읽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게 자주 말합니다.
정말 강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강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더 이상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침묵은 편안한 의자이고 진실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외롭지만 온전히 자신의 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용서할 수 있었나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